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들이대겠습니다. 조한 관계는 동적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앞에 편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관계는 동적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하채림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7월 28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 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가 없다. 조선반도의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 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의 집권 50여일 만의 조명해 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하나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소를 늘어놓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좀 생략하고요. 엄청난 오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의 계기에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헛된 망상. 김 부부장에다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이전에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탄핵과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결과를 전했을 뿐 공식 논평이 전혀 없었다. 이런 관계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서 나온 용어들을 좀 봤을 때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직도 우리를 한반도라고 안 그러고 조선반도라고 칭하고 있죠.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한반도는 조선반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남북관계는 조한관계로 이번에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기네들은 조선이니까 북한은 자신들이 이씨조선을 계승한 김씨조선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아직도 조선반도라고 칭하는데 한국 언론의 질문에 답변은 아마도 겸연쩍이라는 표정을 했지만은 과거부터 그렇게 사용해서 습관상 쉽게 한반도라고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한일합방 시기에도 분명 조선반도라고 일본들은 오랜 동안 조선반도라고 표현을 해왔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1948년에 건국된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용의상 표현상 대한민국 말을 순화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조한관계라는 게 그 표현에 나왔듯이 서울에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하니까 서울, 평양, 그러니까 김여정은 평양에서 그 말을 한 거,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이 언제 찍은 건지 모르지만, 오빠인지, 김여정이 동생이죠.
오빠는 그렇게 뚱뚱해 자빠졌는데 뭘 못 먹었는지 이렇게 깡말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이라는 용어가 뭐 북조선이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긴 하죠. 네. 한국 체류기군 270만 명 돌파, 역대 최대 3명 중 1명은 중국인. 김강석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7월 27일 날 보도했습니다.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73만 2,797명, 중국인 97만 2,176명, 전체 외국인의 35.6%, 과반 수도권 거주, 재외동포 F4 55만 4,895명, 학업이나 근로,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70만 명을 돌파했다. 요 사진은 부부 관광객이 애들을 유모차에 끌고서 아마 경복궁 나들이에 나온 거 사진을 게재했고요. 요 밑에 사진을 보면은 외국인 대학생 K-팝 댄스 체험 뭐 이런 사진을 게재했는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97만 2,176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35.6%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4만 1,153명, 미국 19만 6,664명, 태국 17만 3,710명, 우즈베키스탄 9만 8,457명. 여기에서 일본인 통계는 아주 작은 모양이죠. 음, 동네 골목에서 시끄럽게 전화 통화하는 중국인이 목격되는 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뭐 셀라셀로 하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는지 혐중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만 저는 배회주의입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언론은 왜 사진에 중국인 사진은 게재하지 않냐? 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3명 중 1명이라고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은 중국인 사진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거 왜 외국인 코쟁이들만 올려놓고 또 흑인 뭐 이런 것만 올려놓고 중국 아새끼들은 왜 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런 걸 보더라도 다 친정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왜골수로 분석하는지는 몰라도 자 와라 차세대 반도체 인재 라피다스 등 6개사 북대서 행사 요게 대학교 이름을 북대라고 불렀네요. 지통신 경제부에서 7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6개 회사가 그 홋카이도 거기에서 그 이공대생들의 그 어, 취직하라고 그 말하자면은 그 예, 취업 설명회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로 인재 확보들을 지금 하려고 그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반도체가 다시 부흥이 된다면은 일본이 20대 전성시대 꼭 뭐 그 전산공학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도 20대를 좀 대우를 의사 말고요. 의사 말고 의사보다 이공대 출신을 월급을 많이 줘야 의사들을 많이 안 할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의대 정원을 왕창 들리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관세 올리면 진짜 미국의 공장이 늘까? HBR이니까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의 백상경 씨가 보내온 레터를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5,500억 달러를 그 투자하겠다고 해서 관세 15%가 됐는데 입장이 좀 시각 차이가 있다고 그러네요. 미국은 전액 신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미국 기업에 대한 아니 그 이미 기존에 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이나 보증금액 한도 이런 것도 투자를 봐야 되지 않느냐. 실제 달러는 그렇게 적게 투자하려고 하는 내용이겠죠. 미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가 포함된다고 강조. 이런 협상의 늪속에서 높아진 관세 장벽은 이미 뉴노멀이다. 자, 그래서
이 변화된 지금 높은 관세적 및 뉴노멀인데, 첫 번째, 기업은 비용, 물류, 무역, 체제 등 예측 가능한 요소를 평가해 종종 저비용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한다. 그 오프쇼링이라는 것과 이제 좀 공식이 바뀌었다. 그런 싼 인건비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AI 로봇으로 무인 공장으로 대체하면은 외국에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안정적 변수였던 관세는 이제 변동성 요인이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나아가 경영진은 고정적인 가정을 넘어 시나리오 기반 계획을 핵심 분석 도구로 해야 한다. 시나리오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서, 즉 관세가 5%, 15%, 25%와 같은 구간을 모델링해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따라 특정 현지화 조치가 실행 가능한지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화는 현지화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또 다섯 번째로 CEO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뭐냐? 글로벌 제조 발자국에 설계하는 기존의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네 가지 핵심 질문을 사용해 초기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지화 추진 관련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지 또는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네 가지 핵심 질문에서 첫째, 관세는 예상되는 관세가 마진을 잠식할 것인가? 두 번째, 현지화 비용, 현지화로 인한 비용 불이익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 미래형 공장,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비용 불이익을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상쇄할 수 있는가? 외부 환경, 현지화의 장애물이나 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외국에 공장 짓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글을 읽어보면서 원래 자유무역은 자유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주장했던 건데, 공산주의 중국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지금 상황이고, 자유주의 미국이 보호무역 실행이란 아이러니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이죠. 저는 이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영향력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싼 인건비로 공장 이전하는 것은 끝났다. 그렇게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리쇼링이 일어나고 그렇게 자국 내 제조업을 발전시키려고 다들 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중국 공산당 붕괴 이유를 논하는 미국 이충근 박사가 하는 방송인데요. 미국에 뭐 어떻게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한 내용인데, 허드슨 연구소의 허만칸 박사가 뭐 레포트를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의 그것을 다 해가지고 이 레포트를 진행을 한 거 모양입니다. 이분은 핵전쟁이 나도 인류 문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었고, 1960년대에 방공호 그래서 만들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네요. 그 보고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소개가 됐는데, 닥터 레인 크라크, 중국 재정 문제, 생화학 시설 타격, 고든창, 중국 재산 압류해야 된다. 리차드 디 피셔 주니어, 중국 국군 등 해상 관련해서 논했고, 니나 샤가 중국 인권 문제 등을 다룬 그런 내용이라서 이 시나리오 9개를, 중국 해체 후에 시나리오 9개를 레포트를 냈답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다시 OSS 작전을 전개하라. 중공 붕괴 후 미국 특수작전 병력의 역할에 대해서 논했고, 두 번째, 생물학전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해라.
중국 생물학 전쟁 자산과 위치, 사명, 전략적 수행 계획. 세 번째, 중공 붕괴 후 중국의 재정 체계 재구축, 재자본화, 지불 거절 사유화 분산화. 이 지불 거절은 아마 미국 부채를 얘기할 것 같아요. 안 갚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퉁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중국 자산의 압수, 중공인민해방군, 중공무장경찰, 인민민병대의 장악 및 재구조화, 치안 이런 정보 문제를 미국이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스파이 대 스파이 대 스파이, 중공당 권위결여시 중공당의 안보 및 첩보기구, 중국의 자치 역할과 인권 문제. 여덟 번째, 중국에서 진실과 화해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천안문 사태를 다시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거, 우리가 뭐 진실 화해 위원회라고 만들었죠. 이런 것도 중국 내에서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헌법을 공산주의에서 회의 계획을 헌법 지정을 해서 회의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공 핵체를 뭐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서도 뭐 중국계 그 미국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중국이 해체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이것은 2월 27일 상하이 중공당 대회 당시 중국의 의장대가 격식 있게 뻣뻣하게 걸어가는 그 공산주의식 걸음 이거를 하고 있죠. 이런 건물 같은 형태는 아마도 보통 창고들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뭐 옛날 건물인 것 같습니다. CCP가 정권을 강화하고 세계 지배를 추구함에 따라 중공은 중대한 구조적 도전과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대1로는 중국의 약탈적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중국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권한 공산 독재. 그런데 북한이 1년도 먼저 정권이 수립이 됐죠. 소련의 지혜원 하에 1949년에 국공내전의 승리를 공산당이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모택동이 수립을 했던 거죠. 그 여섯 번째 항의 그 세부 사항으로서 국가안전부 MSS와 지방공안국 PSB의 잠재적인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 중국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 인구 14억인 중국의 7억대의 감시 카메라, 7항의 그 세부 사항으로서 신장 위구르, 티벳, 내몽고, 광시족 자치주 독립해야. 광시족을 이게 그 남방 그 저 홍콩 그 옆에 있는 광시족 자치주라는 데가 있는데 중국 우리는 중국인 아니더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대네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연구 보고서에 빠진 부분이 동북 삼성 만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역일 터인데 당장 한국과 일본, 러시아죠. 과거부터 서로 티격태격하고 했던 국경 문제도 있던 데고 분명 미국도 눈독을 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을 안 들여놓을 수도 없고 미국이 발을 들여놓는 데면은 서구, 영국 뭐 이런 애들 옛날에 청나라 그 북경에 55일인가 영화에 나왔듯이 북경을 일곱 개 국가인가 서방 그 열강들이 땅 따먹기식으로 그 침략을 했던 에, 그런 거. 그러니까 북경의 55일은 거꾸로 의아단이 북경을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방어하는 전쟁의 그 영화 어렸을 때 찰슨 헤스톤인가요? 음, 그거 어렸을 때 제가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뭔 얘기인지 몰랐지만은 지금 그 보니까 그런 걸 왜 단체 관광을 시켜가지고 역사 공부도 안 시켜놨는데
그냥 뭐 이쁜 아줌마 나왔다가 죽은 건가 뭔가 그런 거 나오고 뭐 자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학교에서 단체 관광 아니 단체 관람을 시키니까 그냥 봤던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만주가 별도 독립국가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고대사를 좀 연구할 때 필요한 고대 유적 발굴 이런 거, 그, 그 동북상성 좀 약간 넘어서 그 어디에도 그 피라미드 뭐 이런 게 있다며요. 진시황릉도 또 개발이 발굴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중국 게 아닌 게 나오고 진시황 자체가 그 동이족이었다는 뭐 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상투 모양이나 이런 것도 원래 중국하고 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미국 일본 관세 협상 타결 750조 투자. 일본은 제 지시에 따라 투자할 예정. 이건 슈카월드 일요일 방송권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그 수익의 90%를 가져갈 것입니다. 투자 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과 지시에 따라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관물, 제약, 조선 등 핵심 산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제네릭 의약품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중요 광물 시설을 건설하고 싶어 하면 일본이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로 인한 이익은 미국 근로자, 납세자, 지역사회가 압도적 비율을 가져갈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683억 달러, 약 94조 원. 우리나라가 욕보던 욕하지만 640 몇억 달러가 흑자를 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이 됐던 거는 4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랬는데 5천억 달러 내놔라. 그래서 최종 타결 때 5,500억 이렇게 됐을 때 이 처음에 투자하겠다고 말을 내비친 게 누구냐면 손정희 씨죠. 손정희 씨가 가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우리 관세 벌써 민간 손정희 씨가 손을 좀 쓰긴 썼는데 결국은 5,500억 달러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협상 방식은 1%씩 낮추는 흥정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일본의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미국 산업과 미국 자동차 노동자에게 나쁜 협정이다.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읽고 욕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 그 상무장관이 미국과 EU 15%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이 현재 돼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27일, 28일 중국과의 3차 협상 결과 예측은 거론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이 28일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뉴스에서 어떻게 뜰 건지 이거 뭐 28일자 방송이지만은 사실 27일 거 중심으로 많이 했죠. 아까 김여정 거는 아침에 그 확인된 거를 좀 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한국이 15% 협상 타결 못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큰 타격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지도 이런 거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미 통상 협상 상호 합의 가능한 협정안 마련 대통령실이 성명을 냈다. 로이터에서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한국은 일본의 15%와 손색 없는 합의를 이뤄내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죠.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권이 일본과 같이 15%로 협상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레임덕이 좀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불과 14만 명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최대의 해사도시
시가 된 근본 이유, 에히메현 이바라시를 생각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하야 히데오라는 사람이 머크몰이라는 언론 매체에 보도했는데, 이바라시라는 데가 이렇게 보니까 그 히로시마 근처에 있는 소도시인 것 같습니다. 바다와 산업이 만들어내는 지방 거점요. 뭐쭉 읽는 거는 좀 생략하고요. 항구 도시에서 약진하는 산업 거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바라시는 고대부터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해 왔고, 헤이안 시대에는 이호국의 국부가 놓여졌었고, 에도 시대에도 이마 바리본의 성시로서 번창했었다는 것도 소개하고, 근대에 들어서 섬유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도시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히로시마를 갔다 와가지고 그쪽에 어떤 공장, 섬의 공장이 있어서 갔는데, 약간 히로시마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데긴 하는데, 에, 그건 저도 해상 국립공원이라고 청정지역을 하지만은 그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이 공장들이 상당히 이 분산돼서 발전돼 있는 것을 한 수십 년 전에 가서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확인하기보다도 견학을 가봤었습니다. 메이지 시기부터는 전쟁 전에 걸쳐 목조 범선이나 어선의 건조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도 소개하고, 현재는 이제 철강 가지고 만드는 거죠. 국내 신조선의 3할 정도 담당하는 집적지가 됐다. 제도가 낳은 회사의 경쟁 우위, 지금 이바라 시내에 14개의 조선실가 가동되고 있다. 상당히 군소 조선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소들이 있죠. 3대 대형 조선소는 현대, 한화,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세 군데가 울산과 거제도에 포진돼 있고, 나머지 그 중소 조선소들도 뭐 대한조선이라든지 또 한진조선이라든지 이렇게 또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어쨌든 제도가 낳은 회사의 경쟁무인데, 여기에서 세도 내에 어떤 안정적인 환경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행정일체와 협상력 강화가 됐다. 그래서 시읍면 합병도 이루어진 것도 제도적 뒷받침이 된 거고, 직주 근접이 나온 생산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여기에 해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해적이 있는데, 사실상은 해적이라기보다도 해상 보안 기구였다라고 자기네들이 자위를 하네요. 아마 이런 해적들이 한반도 그의 그걸 뭐라 그러죠? 노략질을 이시 조선 때도 많이 왔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해적들이 항해 안전, 수로 안내의 제공, 항해술의 축적, 이는 현대 해운 조선 기술의 원점이나 다름없다. 해적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디지털화로 경쟁력 재구축, 특히 중국이 조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강력하게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중소조선기업이 상대하기 어렵다. 밀도로 승부하는 지방도시 전략,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조를 이 선주가 이 발주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월, 월별로 돈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또 수주 조건들을 좀 했답니다. 여기 이제 안 읽었던 게 그런데, 월불로 받는 구조를 해가지고 자금력이 없는 선주에게도 건조를 촉구했다. 뭐 이런 것도 이바라시 시가 조선 도시로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컬도 내용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 이 왼쪽 내용은 가상화폐 만들어내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의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간대가 틀리니까 그 자기네들 잠자는 시간대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더라. 그러니까 24시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태국과 캄보디아 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처음 나온 것은 그 전 총리의 딸내미가 총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이 저기 전화 통화한 녹음이 노출이 됐다는 거죠. 태국 군대 따윈 신경 쓰지 마세요. 삼촌.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하는데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총리가 여총리가 민개 같은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태국 국민들이 뿔나 가지고 해임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금 국경 분쟁이 났는데 그 근본 원인은 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 국경성 측정이 대충 해가지고 힌두교 사원인가 그게 무슨 사원인지 힌두교 사원이 되는데 그거의 점유권 가지고 지금 국제 분쟁도 재판도 일어났었고 결국 캄보디아 거로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태국이 에, 옹하고 있는 것들이 또 축적이 돼 있다. 이렇게들 풀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동남아시아 분쟁은 중국 일대일로의 악재고 그런 게 벌어지도록 뭔가 공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도 동남아시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중국 주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뭐 쫙 소개된 내용을 뭐 복사해서 가지고 붙여넣기 했습니다만은 태국이 경제적이나 군대력으로는 훨씬 우위 수준이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그런데 또 일어나면 속 시끄러우니까 니들 휴전 안 하면은 관세 올려버리겠어 뭐 이런 거로 또 지금 에, 겁박을 주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휴전이 좀 들어갈 거고요. 중국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서구 식민주의자들의 남긴 잔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여기도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 태국 총리가 중국계 화교죠. 그 딸내미도 화교들이고 그리고 일대일로 하면서 중국 애들이 식민으로 많이 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저는 발생 원인이 숨겨진 이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거가 또 분명히 원인 제공이 있을 거다. 그렇게 원인 가정을 제가 하니까 다른 증거를 분명히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플레이션 어디까지 오를까? 일본의 물가 6월 식품 7.2%뭐 이렇게 했다는 거 얘기하고 김치가 아닌 우리는 금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커피와 빵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리고 환율도 다시 떨어졌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또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빵값이 우리나라 세계 5위인데 공정위가 실체 조사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원재료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그리고 신기루와 같은 원가 세계 논리가 끈질기게 기생충으로 숙주를 조정하는 형국이라고 제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관 원가 뭐 원재료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이런 거 가지고 원가 세계의 기생충 논리로 이렇게 현실을 조정하는 형국 아니냐
이렇게 제가 좀 비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절적인 그 수요 때문에 원유가 남고 원유가 모자라서 그 여름하고 11월까지 8월부터는 그 젖소의 그 우유 생산이 좀 떨어진다네요. 그 날씨가 좋을 때는 원유가 젖을 많이 생산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또 계절적인 수요를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앱스타인 파일로 위기의 트럼프. 이것은 그냥 쭉 한번 참고 자료로 그냥 해놨습니다. 분명히 뭐 얘기하면은 왕년에 뭐 그 이게 그 앱스타인 그 섹스 스캔들이라는 게 젊은 여자애들을 그 데려다가 고위 관직자들이나 이런 유명인들한테 성 대접을 시키고 여자애들은 돈을 받았는지 받았겠죠. 그런 거로 해서 정관계 인맥 형성을 하고 이런 친구였다. 뭐 이런 게 현실인 것 같긴 같습니다. 그런데 자관 이번에 그 쭉 진행하면서 트럼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어, 마지막에 뭔가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나중에는 앱스타인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지금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끌고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또 트럼프는 무분별한 음모론은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통령일 바빠도 너무 바쁘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칭찬해주고 있는 트럼프고 그 파일에 이름이 등장했을 뿐 명단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 트럼프가 그 관심을 딴데 돌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건 다 민주당 놈들의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왜냐? 2016년 오바마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바이든이 승리한 2020년도 대선도 조작된 선거 아니냐? 버락 후세인 오바마도 주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앱스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말들을 표현했을 때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이거를 우리가 글로 읽으면서 이해를 돕고 이게 좀 합리적인 의견인지 아닌지 모를 때 이런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읽으면서 직관이 사용되죠. 완전한 문장으로 좀 표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소리내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소리내서 읽을 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수정 보완 후 재점검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표현들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현대차 차부품 현지화 추진 부품업계 먹구름. 그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사협력업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을 해서 조립을 하더라도 부품을 한국 거를 다 안 가져가고 현지화 부품을 쓰겠다. 그러니까 부품 공장이 현대차를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은 못 따라오는 것도 있다면 미국 내 다른 부품이라도 쓰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 경쟁업체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테슬라는 자체 그 미국 내 부품을 68.9%, 혼다는 62.3%, 도요타는 53% 순으로 미국 부품 조달률이 높았고 현대는 40% 선이고 GM도 낮은 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부품도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